찍지 말았어야 했다. 그 셔터 한 번이 세 사람을 지워버렸다. DMZ 들판, 평화롭던 풍경 속에서 망원 렌즈는 살인을 부르는 거래를 포착했다. 찰칵 그 순간 그들은 목격자가 되었고 다음 순간엔 표적이 됐다. 눈앞에서 총이 겨눠졌고 가족의 이름이 담보가 되었으며 진실은 메모리 카드 하나에 갇혔다. 그리고 지금 20년이 흘렀다. 죽은 줄 알았던 그들이 국경 너머에서 목격됐다. 당신이라면 그 메모리 카드 아직도 찾고 있겠습니까? 2025년 10월 강원도 철원. 추모비 앞에 흰 국화가 놓여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떨렸죠. 70대 노인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비석을 쓰다듬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요. 여보, 올해도 못 찾았어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영수, 실종자 수연의 남편이었죠. 옆에 선 여성이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40대가 된 딸 지연이었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 안 돼. 아직 메모리 카드를 찾아야 해. 그게 유일한 단서야. 메모리 카드? 20년 전 사라진 사람들이 남긴 그 작은 기억 장치 하나.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왜 그토록 찾고 있는 걸까요? 2005년 9월 13일 실종 당일 아침.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서울 은평구의 작은 아파트. 수연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35세 아마추어 사진작가였던 그녀는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죠. 여보, 오늘 꼭 가야 해요? 영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걱정 마요. 철원 DMZ 민간인 출입 구역이잖아요. 안전해요. 수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영수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DMZ는 DMZ예요. 조심하고 늦어도 저녁 6시까지는 꼭 연락해요. 알았어요, 걱정쟁이. 수연은 남편의 볼에 가볍게 입맞춤했습니다. 식탁 너머로 15살 딸 지연이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 이번엔 어떤 꽃 찍으러 가요? 야생화 찍으러 가. 철원에는 희귀한 꽃들이 많대. 특히 DMZ 근처에는. 수연은 새로 산 카메라를 들어 보였습니다. 당시로서는 최신 디지털 카메라였죠. 이걸로 멋진 사진 찍어서 엄마 전시회에 걸 거야. 그것이 가족이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마포구. 43세 민호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철원 간다고 했죠? 아내가 넥타이를 매주며 물었습니다. 응, 회사 MT예요. 1박 2일로. 민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은 사진 동호회 촬영 모임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내에게 취미 활동으로 주말을 보낸다고 말하기가 부담스러웠죠. 조심해서 다녀와요.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요. 걱정 마요. 민호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의 가방 안에는 망원 렌즈가 들어 있었어요. 300짜리 대형 렌즈였죠. 바로 그 렌즈가 운명을 바꿀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전 9시 서울역. 수연과 민호 그리고 동호회 회원 정우가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수연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수연 씨, 새 카메라네요? 부럽다. 정우가 수연의 카메라를 보며 말했죠. 이번 달 용돈 다 털어서 샀어요. 오늘 꼭 좋은 사진 찍어야 해요. 세 사람은 웃으며 기차에 올랐습니다. 철원으로 향하는 기차 안은 평화로웠어요. 창밖으로 가을 풍경이 지나갔죠. 철원 DMZ 근처는 정말 경치가 좋대요. 야생화도 많고요. 수연이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심해야 해요. 거기는 군사구역이잖아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민간인 출입 허가 받은 곳만 갈 거예요. 걱정 마세요. 기차는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세 사람은 몰랐어요. 그날 오후 2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을요. 오후 12시 30분 철원 DMZ 민간인 출입 사무소 출입증을 받기 위한 신원 확인이 진행됐어요. 신분증 제시해 주세요. 군인이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신분증과 촬영 장비 목록을 제출했죠. 오늘 오후 5시까지 반드시 돌아오셔야 합니다. 지정된 구역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출입증을 목에 건 세 사람은 철조망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푸른 하늘 아래 넓은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죠. 하지만 휴전선 너머 몇 킬로미터 지점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금지된 거래가요. 오후 1시 50분 수연은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와, 이 각도 정말 좋은데요.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어요. 저기 저 야생화 좀 보세요. 확대해서 찍어볼게요. 렌즈를 통해 들판 저편을 바라봤죠. 그때였습니다. 렌즈 너머로 이상한 장면이 포착됐어요.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그의 목소리가 굳었어요. 운명의 15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2005년 9월 13일 오후 2시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망원 렌즈를 통해 본 광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들판 저편 철조망 근처에 3명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들은 큰 가방을 주고받고 있었죠. 뭐 하는 거예요? 수연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민호는 렌즈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저기 좀 봐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죠. 수연이 민호의 어깨 너머로 들여다봤습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 사람들, 왜 저기 있는 거예요? 민간인 출입 구역도 아닌데. 정우도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쉿! 민호가 손가락을 입에 댔어요. 세 사람은 숨을 죽였습니다. 저 멀리서 남자들이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가방 안에 든 물건을 꺼내보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악수를 나눴습니다. 우리 봐서는 안 되는 걸 본 것 같아요. 수연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민호의 손이 카메라 셔터로 향했어요. 찰칵! 첫 번째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 순간 민호의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쳤어요. 이건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아니야. 그냥 모르는 척하자. 위험할 수도 있어. 수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는 남편과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영수 씨가 걱정했던 게 이런 거였나? 하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어요. 민호 씨, 한 장만 더 찍어요. 증거로요. 미쳤어요? 들키면 어떡하려고요? 민호가 급하게 말했죠. 잠깐만요. 저 각도에서 한 장만요. 수연은 이미 자리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더 선명한 앵글을 찾아서요. 오후 2시 5분. 수연은 바위 뒤에 몸을 숨겼어요.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뷰파인더를 통해 남자들의 얼굴이 보였죠. 그중 한 명은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군인? 수연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찰칵, 찰칵, 찰칵. 3장의 사진이 연속으로 찍혔습니다. 그녀는 메모리 카드에 저장되는 이미지 숫자를 확인했어요. 이미 28장이 찍혀 있었죠. 오늘 아침에 찍은 야생화 사진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편에서 한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시선이 수연 쪽으로 향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수연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남자가 무언가 소리쳤어요. 거기 누구야?
그의 목소리가 들판을 가로질러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남자들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쳐요. 민호가 소리쳤죠. 세 사람은 카메라를 움켜쥐고 뛰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숨이 목까지 차올랐죠. 이쪽으로 정우가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더 빨랐어요. 그들은 이 지역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안 서면 쏜다. 누군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세 사람은 멈춰 설 수밖에 없었어요. 뒤에서 거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오후 2시 12분. 세 사람은 남자들에게 둘러싸였어요. 그중 가장 나이 많아 보이는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죠. 얼굴에 흉터가 있었어요. 뭐 하는 사람들이지?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저희는 그냥 사진 찍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사진? 남자가 비웃었어요. 그래, 사진. 뭘 찍었는데? 야생화요. 야생화 사진이요.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남자는 민호의 카메라를 빼앗았어요. 뒤에서 확인하기 시작했죠. 사진들이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야생화, 나무, 하늘, 그리고 남자의 표정이 변했어요. 이게 뭐야? 화면에는 거래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남자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당신들, 큰일 났어. 그의 목소리에서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수연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카메라를 껴안았어요. 메모리 카드. 안 들킬 방법이 없을까? 그녀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남자는 부하에게 눈짓했어요. 카메라 다 가져와. 세 사람의 카메라가 차례로 빼앗겼습니다. 수연은 마지막까지 저항했어요. 왜 이러세요? 우리 잘못한 거 없잖아요. 입 닥쳐.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본 건 다 잊어. 알겠어? 네. 잊을게요. 아무한테도 안 말할게요. 정우가 급하게 대답했죠. 하지만 남자는 믿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믿지? 그가 부하들을 돌아봤습니다. 일단 데리고 가. 처리는 나중에 생각하자. 처리? 그 단어에 세 사람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수연의 손이 주머니 속 메모리 카드를 만졌습니다. 촬영 직전 그녀는 예비 메모리 카드를 바꿔 끼웠었거든요. 원래 카드는 주머니 속에 있었어요. 28장의 야생화 사진과 함께, 그리고 가장 중요한 3장의 사진도요. 이것만은 지켜야 해. 그리고 오후 2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세 사람은 어디론가 끌려갔어요.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 작은 메모리 카드 하나가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2005년 9월 13일 오후 2시 15분. 낡은 창고 안이었어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세 사람은 의자에 묶여 있었어요. 수연의 손목이 아팠습니다. 밧줄이 너무 꽉 조여져 있었거든요. 이제 어떡해? 정우가 울먹이며 말했죠.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내가 사진만 안 찍었어도.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창고 문이 열렸어요. 흉터 있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2명의 부하가 따라왔죠. 자, 이제 얘기 좀 해볼까? 남자가 의자를 끌어앉았습니다.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너희가 뭘 봤는지 정확히 말해봐. 아무것도 안 봤어요. 정말이에요. 민호가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 남자가 차갑게 웃었어요. 사진을 28장이나 찍어놓고 아무것도 안 봤다고? 수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28장? 그럼 내 카메라 메모리 카드를 본 거네. 다행히 진짜 중요한 사진들은 주머니 속에 있었습니다.
남자는 민호의 카메라를 꺼냈어요. 화면을 하나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야생화? 그가 비웃었어요. 그래, 야생화 찍으러 왔다고 했지. 근데 왜 우리 사진도 찍은 거야? 실수예요. 그냥 풍경 찍다가 우연히. 닥쳐. 남자의 고함에 세 사람이 움찔했습니다. 우연? 우연히 찍었다고? 그는 민호에게 다가갔어요. 얼굴이 가까이 왔습니다.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섞여 풍겼죠. 너희가 뭘 봤는지 나도 알아. 그리고 너희도 알지.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바짝 말랐거든요. 우리 거래 내용을 봤잖아. 인정해. 저희는 정말. 시간 낭비하지 마. 남자가 손을 저었습니다. 그러자 부하 하나가 앞으로 나왔어요. 손에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죠.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정말 아무 말 안 할게요. 제발. 말. 이미 늦었어.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하가 쇠파이프를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잠깐.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남자가 손을 들어 부하를 멈춰 세웠어요. 뭐? 우리 정말 신고 안 할게요. 맹세해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맹세? 그걸 어떻게 믿어? 우리한테도 가족이 있어요. 저한테는 15살 딸이 있다고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남자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죠. 딸? 네. 지연이라고. 중학생이에요. 엄마 없이는 못 살아요. 수연은 필사적이었습니다. 살기 위해 모든 카드를 꺼내 들었죠. 남자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어요. 담배를 한 모금 빨았습니다. 좋아. 그럼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요. 메모리 카드 내놔. 모든 카메라에 들어있는 거 다. 수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메모리 카드를. 민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카메라에 다 들어있잖아요. 이미 가져가셨는데요. 예비로 가지고 다니는 거 있잖아. 남자는 알고 있었어요. 사진작가들이 항상 여분의 메모리 카드를 챙긴다는 걸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민호가 고개를 저었죠. 남자는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수연의 손이 주머니 쪽으로 움직였어요. 무의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남자의 눈이 번뜩였어요. 거기 뭐가 있지? 아무것도. 몸수색해. 부하가 다가왔습니다. 수연은 온몸으로 저항했어요.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부하의 손이 수연의 재킷 주머니를 뒤졌어요. 작고 네모난 물건이 나왔습니다. 메모리 카드였죠. 남자가 메모리 카드를 받아들었어요. 이게 뭐지? 예비 카드? 그냥 빈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수연이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속지 않았어요. 확인해 보면 알겠지. 그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꽂았어요.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사진 28장. 남자가 하나씩 클릭하기 시작했어요. 야생화, 나무, 하늘. 그리고 마지막 3장. 거래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남자들의 얼굴까지 또렷하게 담겨 있었죠.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걸 숨기고 있었어?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수연이 울었어요. 남자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쿵! 요란한 소리가 창고 안을 울렸죠. 너희들, 정말 죽고 싶은 거야? 그의 손이 허리춤으로 갔어요. 뭔가를 꺼내려는 듯 했습니다. 민호와 정우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수연도 고개를 떨궜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엄마가
바로 그때였어요.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가 동작을 멈췄어요. 누구야? 부하 하나가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보스, 박경호원입니다. 박종만? 남자의 표정이 변했어요. 지금 왜 와? 모르겠습니다. 급하게 차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남자는 메모리 카드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일단 쟤네들 입 막아놓고 나가보자. 부하들이 세 사람의 입에 천을 물렸습니다. 수연은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남자들이 모두 밖으로 나갔습니다. 창고 문이 닫혔어요. 어둠 속에서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메모리 카드. 빼앗겼어. 그들이 찍은 유일한 증거. 이제 사라져버렸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떨궜어요. 우리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밖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무슨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었죠.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어요. 그리고 30분 후 창고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메모리 카드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 안에 담긴 진실은 영원히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2005년 9월 13일 오후 3시 20분 창고 문이 열렸어요. 들어온 사람은 흉터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40대 초반의 단정한 남자였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그가 세 사람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속에 차가운 뭔가가 느껴졌습니다. 흉터 남자가 뒤따라 들어왔어요. 네, 박경호원님. 거래 현장을 목격한 놈들입니다. 사진은 메모리 카드 확보했습니다. 28장 다 확인했고요. 박종만이라 불린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세 사람 앞에요. 입 막은 거 풀어줘. 부하가 천을 풀어줬습니다. 수연이 헛기침을 했어요. 목이 아팠거든요. 자, 이제 정리를 해야겠어요. 박종만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회의하듯이요. 당신들이 본 건 있어서는 안 될 거래였어요. 알죠? 세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 안 해도 알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가 팔짱을 꼈습니다.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예요. 저희는 정말 아무 말도 안 할게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그 말 믿을 수 있을까요? 맹세합니다. 신한테 맹세해요. 신? 박종만이 웃었어요. 차갑게요. 신이 있다면 당신들은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의 말에 세 사람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종만은 주머니에서 메모리 카드를 꺼냈어요. 빛에 비춰들어 올렸습니다. 이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재미있죠? 수연은 그 메모리 카드를 응시했어요. 안에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 자, 이제 선택을 해야 해요. 박종만이 말했습니다. 첫 번째 선택. 당신들이 이 사실을 완전히 잊는 거예요. 잊을게요. 당장 잊을게요. 정우가 급하게 외쳤어요. 그 대가로 뭘 줄 수 있죠? 박종만이 물었습니다. 세 사람은 당황했어요. 네, 대가요? 네. 침묵에는 값이 있어요.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돈을 원하시는 건가요? 돈? 박종만이 고개를 저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신뢰가 문제입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당신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집에 가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있나요? 보장? 할게요. 뭐든지 할게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박종만이 돌아봤어요. 뭐든지? 네. 좋아요. 그럼 가족을 담보로 잡죠.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가족이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딸 있다고 했죠? 지연이? 수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다 알아요. 당신 남편 박영수 씨도 알고 15살 딸도 알아요. 박종만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제발, 제발 가족은 건드리지 마세요. 수연이 울먹였어요. 그럼 입 다물어야죠. 평생요. 담을 거예요. 절대 안 열 거예요. 민우도 외쳤습니다. 저도 가족 있어요. 아내랑 아들이요. 제발 그 사람들만은. 박종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럼 약속 하나 하죠. 그가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경찰, 언론, 가족, 친구.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만약 한 명이라도 입을 연다면. 박종만이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세 가족 모두 끝나는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죠.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지연아, 엄마가 지켜줄게. 꼭. 박종만은 시계를 봤습니다. 이제 오후 3시 30분이네요. 출입증 반납 시간이 5시죠? 네. 네. 시간이 없어요. 결정하세요. 결정이요? 첫 번째, 약속 지키고 집에 가는 것. 두 번째, 그가 말을 멈췄어요. 두 번째 선택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요. 첫 번째 선택할게요. 세 사람이 동시에 외쳤어요. 박종만이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게요. 현명한 선택이에요. 부하들이 밧줄을 풀어줬어요. 세 사람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카메라는 돌려드릴게요. 메모리 카드 빼고요. 박종만이 카메라 세 대를 내밀었습니다. 비어있는 카메라였죠. 수연이 자신의 카메라를 받았어요. 손에 익은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텅 비어 있었어요. 메모리 카드 슬롯이 비어 있었거든요. 아, 그리고 박종만이 덧붙였습니다. 오늘 당신들은 철원에 온 적이 없어요. 야생화 사진 찍은 적도 없고요. 네. 그냥 집에 있었던 거예요. 하루 종일요.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종만이 문을 가리켰어요. 나가세요. 차로 역까지 데려다 줄게요. 세 사람은 창고를 나섰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겨우 1시간 반만이었지만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검은색 승합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타세요. 부하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세 사람은 차에 올랐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철원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들판이었죠. 하지만 그 평화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이제 세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수연은 빈 카메라를 꼭 안았습니다. 메모리 카드. 영원히 사라진 거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오후 4시 50분. 철원역에 도착했습니다. 내리세요. 부하가 차 문을 열어줬어요. 세 사람은 비틀거리며 내렸습니다. 기억하세요. 오늘 일은 없던 일이에요. 부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차는 떠났어요. 먼지만 남기고요. 세 사람은 역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살았네요. 네.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보다 두려움이 더 많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끝난 걸까? 그날 밤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악몽은 이제부터였어요. 메모리 카드는 사라졌지만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2012년 3월 15일 서울 서초구 검찰청.
7년이 흘렀습니다. 수연, 민호, 정우. 그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2005년 9월 13일 이후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조사실 문이 열렸어요. 50대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습니다. 수척한 얼굴이었어요. 검사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경호 씨, 앉으시죠. 남자가 의자에 앉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7년 만에 자백하신 이유가 뭡니까? 검사의 질문이었죠. 경호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요. 경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꿔요. 그분들 얼굴이 나타나요. 어떤 얼굴이죠? 두려워하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얼굴이요. 검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말해보시죠. 2005년 9월 13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경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기억을 떠올리는 듯 했죠. 저는 그때 박종만 씨 밑에서 일했어요. 박종만, 당시 국경 너머와 거래하던 브로커였죠? 네. 저는 그저 경호원이었어요. 시키는 대로만 했죠. 경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거래가 있었어요. 철원 DMZ 근처에서요. 계속하세요. 근데 갑자기 박 씨가 전화를 받았어요. 급하게요. 경호가 눈을 감았어요. 거래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사진까지 찍었다고. 검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래서요? 박 씨가 저한테 지시했어요. 그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어디로요? 창고로요. 철원에 있는 낡은 창고였어요. 경호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어요. 그래서 데려갔어요. 세 사람을요. 세 사람의 이름은 김수연, 박민호, 이정우.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종자 명단과 일치했어요. 그 다음은요? 박 씨가 협박했어요. 입 다물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경호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분들 너무 무서워했어요. 특히 수연 씨는. 그의 목소리가 막혔어요. 수연 씨는 딸 생각만 했어요. 15살 딸이 있다고. 제발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검사가 물었어요. 메모리 카드는 어떻게 됐습니까? 박 씨가 가져갔어요. 사진 28장이 들어있던 거요. 그 카드는 지금 어디 있죠? 경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박 씨가 어디에 숨겼는지. 검사는 잠시 생각하다 다시 물었어요. 그날 오후 세 사람을 석방했죠? 네. 차로 철원역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런데 왜 실종됐습니까? 경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것이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그가 말을 더듬었어요. 그날 밤 다시 연락이 왔어요. 누구한테서요? 박 씨한테서요. 경호는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2005년 9월 13일 밤 10시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경호야. 나야. 박종만의 목소리였죠. 일이 꼬였어. 그 3명 믿을 수가 없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확인했는데 그중 한 명이 기자한테 연락했어. 제보하려고. 경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럼 다시 데려와. 지금 당장. 어디로 데려가요? 국경 너머로. 거기서 처리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경호는 전화기를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국경 너머. 처리. 그 의미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검사실로 돌아왔어요. 경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명령대로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 자책이 묻어났어요.
밤 11시쯤 세 사람 집으로 찾아갔죠. 따로따로요. 그들은 따라왔습니까? 네. 박 씨가 다시 만나자고 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요. 경우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다들 겁에 질려 있었어요. 하지만 거부하면 가족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철원으로요. 밤 12시쯤 도착했어요. 그 다음은 경우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박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요. 어떤 사람들이죠? 국경 너머에서 온 사람들이요. 검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경호 씨, 중요한 질문입니다. 검사가 말했어요. 세 사람을 국경 너머로 넘겼습니까? 경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한참을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언제요? 2005년 9월 14일 새벽 2시쯤이요. 어디서요? 철원 DMZ 비무장지대 철책 근처요. 군 초소가 없는 구간이었어요. 경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박 씨가 그쪽 사람들한테 넘겼어요. 돈을 받고요. 얼마를 받았죠? 모르겠어요. 제가 본 건 그 사람들이 세 명을 데리고 철책 너머로 사라지는 것까지예요. 검사가 기록을 멈췄어요. 그럼 세 사람은 지금 국경 너머에 있다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살아있는지도. 경호가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저 이동만 시켰을 뿐이에요. 정말이에요. 박종만은 어디 있습니까? 검사가 물었어요. 2010년에 죽었어요. 교통사고로요. 증거는요? 메모리 카드나 거래 기록 같은 거요. 경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씨가 다 처리했어요. 메모리 카드도 어디 숨겼는지 말하지 않았고요. 그럼 당신 증언 외에는 증거가 없다는 겁니까? 네. 죄송합니다. 검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증언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물적 증거가 필요했죠. 특히 그 메모리 카드가요. 이경호 씨,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세 사람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경호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희망은 있을 거예요. 그날의 자백으로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어요. 메모리 카드는 여전히 행방불명이었죠. 세 사람의 생사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호는 자백했지만 공범 박종만은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국경 너머 사람들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2012년 8월 사건은 다시 미제로 남았어요. 가족들은 여전히 기다렸습니다. 20년이 되도록요. 그런데 2025년 새로운 증언이 나타났습니다. 탈북자 한 명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2005년에 한국 사람 3명을 봤다고요.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메모리 카드의 진실은 영원히 묻힐까요? 2025년 10월 1일 강원도 철원 DMZ 추모비 앞에 꽃이 놓여 있었어요. 20년째 같은 자리에 서 있는 비석이었죠. 실종자 김수연, 박민호, 이정우를 기리며 영수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70대가 된 그는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여보, 올해도 당신을 찾지 못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들판의 풀이 흔들렸죠. 옆에 선 딸 지연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40대가 된 그녀도 지쳐 보였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 돌아가요. 안 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영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어요.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희망이었죠. 영수는 가방에서 낡은 파일을 꺼냈어요. 20년간 모은 자료들이었습니다. 신문 기사, 수사보고서, 목격담. 아빠는 믿어요. 엄마가 살아있다는 걸. 지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20년이에요. 20년. 나도 알아. 하지만 포기할 순 없어. 영수는 파일을 넘겼습니다. 가장 최근 자료가 나왔어요. 2025년 6월에 받은 증언이었죠. 이것 봐. 탈북자 증언이야. 그 증언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 영수의 손가락이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2005년에 한국 사람 3명을 봤다고 했어. 국경 너머에서. 지연은 그 증언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믿기 어려웠습니다. 2025년 6월 15일 서울 통일부 회의실에 탈북자가 앉아 있었어요. 50대 남성이었죠. 확실합니까? 2005년에 한국 사람을 봤다는 게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네. 제가 당시 국경지역 경비대에서 일했거든요. 탈북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느 날 새벽 한국 사람 3명이 들어왔어요. 남자 2, 여자 1였죠. 어떻게 한국 사람인 걸 알았습니까? 옷차림이 달랐어요. 그리고 말투도요. 서울 사투리를 쓰더라고요. 조사관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수연, 민호, 정우의 사진이었어요. 이 사람들인가요? 탈북자는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한참을 들여다봤죠. 비슷한 것 같은데. 20년이 지나서 확실하진 않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수용소로 보내졌어요. 정치범 수용소요. 조사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금도 거기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는 못 봤으니까요. 현재 철원 DMZ. 영수는 그 증언을 믿고 싶었어요. 아니, 믿어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요. 지연아, 만약 엄마가 살아있다면. 아빠. 지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20년이에요. 설령 살아있다고 해도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잔인한 현실이었거든요. 영수도 알고 있었어요. 20년을 그곳에서 견뎠다면 이미 사람이 아닐 거라는 것을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난 끝까지 찾을 거야. 메모리 카드라도요. 메모리 카드. 지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 작은 기억 장치 하나. 20년 동안 찾지 못한 증거였죠. 민호의 아내 선희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60대가 된 그녀는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외국으로 떠났죠. 아빠 얘기는 하지 마. 난 포기했어. 아들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선희는 거실 벽을 바라봤습니다. 민호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43세의 미소 짓는 얼굴이었죠. 여보, 어디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던진 질문이었어요. 대답은 없었죠. 정우의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들을 찾지 못한 채로요. 남은 건 동생뿐이었습니다. 형, 미안해. 나도 이제 지쳤어. 동생은 더 이상 수색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철원 DMZ 근처 한 카페. 영수와 지연이 앉아 있었어요. 따뜻한 커피가 놓였습니다. 아빠는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포기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영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철책선이 보였어요. 지연아, 너도 알잖아.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네. 엄마는 정의로운 사람이었어. 잘못된 걸 보면 참지 못했지. 영수의 눈에 그리움이 어렸어요. 그날도 그랬을 거야. 뭔가 잘못된 걸 받고 증거를 남기려 했겠지. 메모리 카드예요? 그래. 그 안에 진실이 있어. 영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만약 그걸 찾는다면 엄마가 왜 사라졌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집념을 알고 있었거든요. 2025년 10월
새로운 단서. 영수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박영수 씨입니까? 저는 통일부 조사관입니다. 영수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최근 탈북한 사람이 또 증언을 했습니다. 2005년 사건에 대해서요. 정말요? 뭐라고 했습니까? 직접 만나서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지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연아, 새로운 증언이 나왔대. 또요? 아빠, 이번엔 다를 거야. 느낌이 와. 영수의 목소리에는 기대가 섞여 있었어요. 20년 만의 희망이었죠.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20년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증거 하나 없이 희망만으로요? 수연, 민호, 정우.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살아 있을까요? 메모리 카드는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그 안에 담긴 진실은 무엇일까요? 아직도 철원 DMZ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가족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 영수처럼요. 선희처럼요. 20년이 지나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철원 DMZ에는 여전히 비밀이 묻혀 있어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까요? 세 사람은 돌아올 수 있을까요? 메모리 카드는 발견될까요? 우리는 기다립니다. 희망을 놓지 않고요.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진실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사라진 세 사람을, 그리고 그들이 남긴 용기를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죠.